방금 소개받은 예비역대장 이정철입니다. 사실 제가 이만희 장관님은 저희 형제들보다 더 잘 만나요. 그게 참 여러 가지로 존경스럽고 제가 좀 공부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강의를 또 이만희 장관님께서 부탁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만희 장관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 제가 오늘 사실 이걸 말씀드린 전체적인 것을 함축을 다 해서 이미 그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고향 선 후배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포근하고 또 한편 기쁘면서 또 한편 이 자리에서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의 안보에 대한 현실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국가 발전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쪽 출신으로서 얼마만큼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 어떤 안보관이 과연 적합했느냐 아니면은 또 이 엉터리 같은 거냐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담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향이 비군도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태어나서 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제가 검정고시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또 나와가지고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돼서 검찰청에 요즘 말하면 9급이죠. 5급을 시험을 봐가지고 그게 당당히 72대 1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 들어가서 한 6개월 하다가 요즘 검찰 문화라든지 검찰 공화국이나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제가 나이 20살 때 검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검사와 평기관과 이게 높낮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마치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또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나도 공부를 그래도 제가 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뭐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를 꽤 했는데 아버지 잘 만났으면 말이야, 아버지 찬스가 있었으면 나도 내일처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도피처를 찾고 탈출구를 찾는 게 돈 안 들이고 공부한다는 게 육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한 이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우리 안보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는 정말 호남인으로서 그야말로 양무 호남이면 신국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호남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뭔가 균형된 이런 시각을 좀 갖는 그런 토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또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제가 이 제목을 정했고 또 여기에 도전과제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안보는 즉 국가의 안보력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력을 토대로 하는 안보 역량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국민의 결집이라든지 어떤 국가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안보 역량이라고, 하나는 안보 환경이라고 해요. 이 안보 환경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게 많죠.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안보력은 국가 예산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6번째가는 강국입니다. 하드웨어는 강국이에요. 확실합니다. 연간 국방비가 55억 불을 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니 500억 불, 그러니까 55조를 쓰는데 이건 대단한 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안보 환경이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뭐 약소국이라는 게 아니고 국제 질서와 우리의 분단 현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도 여기 뭐 김영석 통일부 차관님 하셨던 분이 와 계시는데 어떻든 우리가 남북 관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불행하다. 그런 실태를 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안보에 대한 평소의 국가관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정치적으로 어느 정권을 제가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비역 어떤 대장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 순서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안보, 아까 시큐리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셔널 시큐리티,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이 뭐냐 이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보는 우리가 국가 안전보장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보를 얘기할 때는 국가가 앞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안보 그러죠. 그러나 개인은 안전이라고, 기업은 보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시큐리티라는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내셔널, 국가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안보가 오늘날은 많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외침이라든지 외부의 무력 수단에 의한 우리의 주권이나 우리의 영토를 침범해서 약탈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이게 안보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광역의 안보가 돼서 포괄적인 안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과 국제질서의 어떤 다양성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하나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광역적인 이런 개념으로서의 안보가 이제는 대두가 된 거다. 그래서 포괄적 안보 개념, 비군사적, 군사적 위협뿐이 아니고 비군사적 위협까지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안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도 사실 안보 차원의 대응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최근에 기술 문제, 경제 문제, 이거 전부 다 안보에 관련되는 차원에서 국가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안보라는 것은 큰 광역적인 개념,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 군사적 부분 또는 국방이라든지 어떤 외교 안보 이런 것까지 망라된 이런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보 우리 현 상황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정말 그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남북관계 아니겠습니까? 김영석 차관님 계시구나 하는 남북관계, 그리고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꽉 막혀 있는 상태고 하나의 발걸음도 일본도 전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실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안보가 늘 불안하고 유동적이라는 게 뭡니까? 떠다닌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고착이 되어야 되는데 늘 이게 떠다니는 식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첫째 지금 우리의 현상인 거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에 따라서 가장 우리의 큰 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냉전 구도가 살아났다. 이것도 대단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현실화될 수가 있다 하는 이 우려가 우리에게는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 커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미중 간의 갈등. 우리는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를 의존을 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갈라지다 보니까 이 편을 줄 수도 없고 이 편을 줄 수도 없는 우리의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미동맹이 우리에게는 중심축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치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늘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27차례나 했습니다만 어느 통계에 보니까 작년부터 금년 어제까지 96차례의 다연장을 포함해서 미사일, 중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96번을 쐈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대부분? 그런데도 쏴대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김정은이한테는 뭔가 존재감이 있고 얻을 게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차 핵실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7차 핵실험했을 때는 아마 한반도에 요동을 치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미국도 그 이상은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임계치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엄중하고 매우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안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러시아가 군사 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그만 나라, 마치 장기판에 차로 졸치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길어봐야 2, 3개월일 거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금 넘었어요. 1년이 넘고도 지금 이제 러시아가 하고자 했던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를 달성을 못한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한 서방 세계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작년 3월 24일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서로 고착된 상태에서 밀리고 당기고 이런 이제 형편인데 사실 그 배경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게 바로 지정학적인 특수성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위치가 러시아가 하여금 포기할 수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과거부터 러시아의 국력이나 어떤 국방력을 해외로 투사하는데 세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세 개의 통로. 과거에 레닌그라드라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 항구를 통해서 발티해로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이 3대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국력을 해외로 투사를 하는데 사실 발티해라든지 극동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기후라든지 그러니까 동결되는 항구가 동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국력의 대부분은 인구라든지 산업력이 우랄 산맥 이서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동쪽으로 이동해서 투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해가 유일하게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네들의 대투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크라이나 영토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크림반도와 그 일대의 돈바스 그 지역을 합병을 했던 병합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저 빨간 거 있습니다. 그 오른쪽이 러시아 아닙니까? 그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 역 밑에 거기까지 이어지는 병참로가 있죠. 병참선. 이 병참선을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병참선을 확보를 해야 어떤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흑해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크림반도가 그야말로
러시아로 와서 정말 핵심적인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병창로가 전부 보급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것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 공격을 해서 갖겠다, 병합을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공격이 된 건데 공격 시기가 그러면 그때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나토가 있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이 되어버리면 이거 공격하면 서방 신뢰와 전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에 가입되기 전에 빨리 먹자, 빨리 확보를 하자 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가 자기들이 최초에 의도한 대로 쉽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전황이라면은 뭐 서방 세계와 또 러시아 중국의 세력 간의 어떤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이라는 개념, 제한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군사작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군사작전이라는 뭐냐면 작전 지역을 한계, 즉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작전 지역을 이 테두리 내에서 하자.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나 장비를 첨단이라든지 가공한 이런 장비를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세계도 전투기 제공 안 합니다. 포라든지 전차를 제공해 주지 그리고 대전차포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지 전투기 안 줘요. 장거리 미사일 안 줍니다. 왜냐? 그걸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침공하는 것은 서방 세계도 원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하나의 제한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형태의 전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의도는 뭐냐면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켜서 러시아가 하나의 서방 세력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안 돼도 이제부터는 그 위치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이런 의도하에서 지금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절대 당장 휴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그러면 휴전이나 종전이 언제 될 거냐, 그리고 러시아가 푸틴이 경고한 대로 과연 핵을 쓸 거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휴전이나 종전은 쉽지 않을 걸로 봐요. 휴전은 서로 밀리고 당기고 해가지고 다들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태. 그래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그런 생각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너가 더 힘이 빠져야 돼.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휴전은 아니에요. 종전은 뭐냐면 한쪽이 완전히 이겨버린다든지 아니면 원 상태로 가 있다든지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충계 공격을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려 하고 있죠. 이 상태가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중국이 약간의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아요. 시진핑이. 그래서 중재 역할을 좀 할 것처럼 지금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 상태만은 어렵다. 휴전이나 종전이.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핵을 쓸 거냐? 핵을 쓸 거냐? 이 가능성은 푸틴은 열어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뉴스타트 협정이라 해서 핵무기,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2026년 2월까지 유효기간입니다. 이거를 자기는 중지시키겠다. 즉 협약에 대해서는 나 약속 안 지키겠다 하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3대 핵 세력, 핵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게 뭐냐면 전략 폭격기, 그다음 ICBM, 그리고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핵을 말합니다. 이걸